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쟁점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어느덧 1년, 그리고 특위의 기산 시점을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도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특위 힘 빼기가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예상됐었던 일들이라면 이것을 돌파해내는 특위의 추진력에도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또다시 허망함으로 해를 넘기는 세월호 참사, 그 해결책과 향후 모색해야 할 방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합니다. 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특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됐죠. 완전한 석방은 아니고요.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얘기로 들어가죠. 참 오늘 세월호 특위에서 진도 팽목항에 여러분들 내려가시고 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저기 내려가게 됐는지요?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인양 작업이 지체되고 있고 네. 최근에 중국 살비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년 만에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앞이 미혹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차원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미리 선체 전체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찍어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 요청을 했죠, 그동안. 예. 그래서 셀비지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동안에 우리 잠깐 도와주면 증거 남길 수 있다. 그랬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 인양업체인 셀비지. 이제 해수부는 셀비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연 해수부가 진짜 그런 도와줄 의지가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여튼, 발주사니까 예. 뭐 외국 업체이긴 하지만 강력히 주장하면 그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양 작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게 단지 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상규명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가서 하겠다. 예. 그랬더니 그걸 방해하지는 않겠다 정도가 됐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내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조건이 위험하다는 바지선을 뜻입니까? 뺐거든요. 바지선이라는 게 이제 안정되게 장치하는 거죠. 공사의 기지가 되는 예, 거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빼버리니까 결국은 배를 빌려서 배가 그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는 그 위를 선회하면서 그 산소 탱크를 메고 스킨 스쿠버 방식으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선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겠다, 자꾸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염려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왜 해수부와 셀비지가 자기네들 작업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지선을 뺐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바지선이 우리 여기 유경근 위원장 앞에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 보면은 이상한 용어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뭐 고박이니 뭐니 얼마나 공부한 게 많습니까? 아시겠지만 바지선 갖고도 참사 침몰 초기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보니까 그게 엄청 크고 이동하는데 속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태풍 오거나 이렇게 치웠다가 복귀시키고 할 때도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만 보트처럼 기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수중에 있는 선체를 수중 촬영하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바지선을 뺐다? 그건 비협조가 아니라 거의 촬영 방해 아닙니까? 중국 업체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혹시 뭐 들어 아시는 게 있으시면? 예, 뭐 저도 당연히 정보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저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해수부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뚜렷하게 이제 답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참사해역에는 바지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예. 상하이 셀비지에서 가져온 바지선이 있고 굉장히 큰 바지선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작년에 그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수색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 현대 보령호 예. 두 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사흘 동안 수중 촬영한다는 그 기간도 문제고요. 사실 예. 사흘 동안 촬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흘 내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하루에 한두 번 잠수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그걸 사흘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원하는 촬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예. 더더군다나 바지선 없이 배를 띄워놓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서운해요. 왜냐하면 해수부나 중국 업체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곳의 바다 조건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방해는 안 할게. 말하면서 바지선을 뺐다. 이거는 말만 방해 안 하는 거지. 실질적인. 할 테면 한번 해봐라 할 수나 있나. 이거 완전히 약 올리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그 마치 방해를 안 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결국에는 방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우 서운하고 좀 화도 좀 많이 나고요. 더더군다나 바지선을 뺀 상태에서 잠수하게 되면 지금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아마 산소통 메고 바다 밑으로 10m 이상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잠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최소한도 20m, 30m 정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촬영이 가능할 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혹시나 수중 촬영 직접 하겠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았느냐, 이게 나중에 딴소리냐, 또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중 촬영을 해서 파일을 남겨두겠다는 것은 이 시점에 세월호 선체 내부의 상태, 그리고 혹시 뭐 지금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아직 돌아오시지 못한 9분을 뭐 수습하거나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촬영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선체를 언제 인양할지도 모르고 인양했을 때의 선체 상태가 뭐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서 부분적 훼손이거나 아무튼 뭐가 좀 멸실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찍어 놓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진상을 침몰 원인 및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찍어두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방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셀비지가 인양을 할 때 원래 상태를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뭐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인양하는 과정에서 멸실이 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예. 그런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월호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세월호 자체예요. 특히 모든 걸 다 우리가 찍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타실, 뭐 조타가 뭐 고장난이 많이 의혹도 있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찍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시신들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실질적으로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고 시신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지금 유경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고요. 그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없고 해수부가 바지선까지 그러니까 쌀비지가 바지선까지 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찍고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예. 염려하지만 예. 그러나 지금 안 하면 놓친다. 그나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 조건으로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촬영이라도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투명하고 우려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요. 해수부한테 우리가
사실 벌써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추워지면 사실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거고 더 추워지면 이나마 작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위는 명백히 정부 법령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시적 이나마 국가기관이고 특위의 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해수부와는 동급의 기구인데 왜 이렇게 애걸복걸 하듯이 해야 하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고 네. 정부의 의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다시 천천히 다시 해나가기로 하고요. 지난주 주말 매일 연일 뉴스에 나오고 전남 보성에서 올라오신 백남기 선생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대단히 용태가 안 좋으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또 그 막내딸이 네덜란드에서 입국하고 자, 그 민중 총궐기를 주관했던 40여 단체 대표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경찰이 어제 공언을 했고 이미 착수한 것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신변이 좀 불안정하죠. 예, 안 그러면 또 보석 허가 사유 바로 없어졌다고 다시 붙잡아가고 그럴 수도 있죠. 요번에 세월호 가족협의회도 동숭동 대학로에서 열렸던 범시민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 네. 거기 참여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자격으로 했나요? 4.16 연대로 했나요? 일단 그 범시민대, 간단하게 범시민대회를 이제 대학로 예. 그 방송통신대 앞에서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예. 이제 그 공동 주관을 4.16 연대에서 같이 했습니다. 4.16 연대. 네, 저희 가족협의회 이름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4.16 연대 주관으로 했더라도 저희 가족들이 대거 같이 참여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중계방송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경찰은 그 40여 단체 대표들 다 소환해서 유무죄 따져가지고 벼르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데 4.16 연대에는 소환장이 왔나요? 그 4.16 소환장 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다른 단체의 대표들은 소환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네, 속속 거기도 아마 있는데 좀 늦게 가나 보네요. 4.16 연대는. 아닐 수도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4.16 연대 중심이 된 건 아니에요. 네.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4.16 연대에 대한 소환장은 곧 저희 가족협의회에 대한 소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그 상임위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저와 우리 찬우 아빠가 같이 상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16 연대에 대한 어떤 소환이나 또는 법적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은 결국 저희 가족협의회에 대한 소환 내지는 법적 처벌이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소환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이강윤의 오늘의 인터뷰에서도 거론이 됐고 하니까 유경근 위원장 등이 포함된 유가족 주요 인사 10명 정도에 대한 경찰 내사설,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고 그 이후 상황은 중계방송도 했고 많은 보도가 있었으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이해하고요. 혹시 유가족 분들 중에서 특별히 유가족만 따로 챙기거나 유가족들만 부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당일 민중 총궐기 대회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불상사 입은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연행되거나?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가족들은 없었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들은 주로 광화문 앞에 태평로에서 있었던 그 현장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네. 네, 우선 저희들은 이제 광화문 광장 안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아예 접근을 못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두 패로 나눠져서 한쪽은 광화문역,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또 다른 가족들은 경복궁역사 내에 감금이 됐죠. 감금이요? 모든 출입구에 경찰이 배치가 돼서 저희 가족들은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저 같은 경우에 한 4시간 정도를 경복궁역 역사 내에 지하에 감금이 돼 있어요. 감금이란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군요. 듣고 보니까 그냥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 정도가 아니고 특정한 공간 내에 완벽히 묶어뒀다. 포위 내지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확인을 해서 다 내보내고요. 저희 유가족들은 아예
밖으로 못 나가도 철통같이 막아섰고요. 그거 뭐 워낙 사진이 많이 나왔으니까 다 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거의 한 4시간 동안을 역사 내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예. 그때서야 매우 크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예. 길 열어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근데 왜 안내를 하나 그랬더니 혹시 가족들이 나가다가 청와대 쪽으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나온 거였어요. 우린 절대 그런 목적 아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광화문 가는 쪽은 이쪽입니다 하고 해가면서 길 안내까지 해주고. 근데 뭐 나와 보니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죠. 끝나 있고. 그럼 뭐 자정을 넘긴 그 언저리쯤 됐겠네요. 네, 그렇죠. 예. 한 11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날 차벽 친구는 평소보다 더 엄청 심했죠, 사실은. 그랬죠. 제가 이제 그날 회의가 있어갖고 광화문에 있었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 물대포소는 뒤편에 있게 됐어요. 아, 경찰대. 예, 그냥 광화문 광장 쪽으로.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 앞에도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서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네.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예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은 이러고 있다가 다 일제 단속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예. 아예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까지 시위에서 아무리 쳐도 그런 일은 없었죠. 그렇죠. 최소한의 통행 공간은 예. 만들어 놓고 사람 한 사람 지나갈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4월 11일, 16일, 18일 날 차벽 칠 때부터 이전에 차벽하고는 상당히 이제 질적으로 다른. 예. 자기들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숨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예, 예. 숨구멍을 열어줬다라고 하는데 특히 4월 18일 날 이런 것 때 같은 경우는 뭐 골목골목까지 5월 1일 날도 마찬가지고 예. 다 막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인데 뻔히 이제 우리가 시위대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저기 하는데 심지어 뭐 중학생들 이런 애들까지도 가서 몇 시간씩 못 가게 막아놓고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재현이 된 거죠. 제가 본 상황은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엄마가 그러는데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실갱이하다 결국 나가긴 했지만 그런 상황도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기자들이라면 이게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겠다. 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억압을 한 거죠, 사실 다. 집회 참가 시민들의 항의를 유발하는 철저한 그리고 공세적인 과잉 진압을 먼저 계속 끊임없이 함으로써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광화문 뒤편 상황, 김 교수가 계셨다는 데는 중계팀도 일반 대회 참가자들도 걸기대회 참가자들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짐작만 할 때라는데 듣고 보니까 그 지역 역시 진입 진출 예. 출입을 완벽히 봉쇄를 해버렸네요. 이쪽은 유가족들은 경복궁역 안에 지하에 그냥 꽁꽁 4시간 정도 묶여 있었고 그래서 뭐 명확히 드러나. 저희는 이제 곧 며칠 내로 그렇게 저희들을 감금을 했던 경찰들을 좀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신상이랑은 파악해뒀습니까? 예, 어디 그때 소속? 그 현장에서 이미 어떤 부대인지 또 네. 상황이 어땠는지 이미 다 촬영하고 증거 수집을 해놨고요. 예. 몇 시간 갇혀 있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경찰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못하는지 그냥 법에 있는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 그것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위법적인 행위까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자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 법률 대리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곧 며칠 내로 좀 서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무도함과 상식의 실종을 목격한 지 지금 몇 년째이긴 합니다만 잠시 동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럼 명백히 4시간 동안 특정 공간의 감금 행위군요. 그렇죠. 네, 무슨 범죄 예비 음모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오로지 유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감금을 했다. 알겠습니다. 경찰 얘기는 토론 초반인데 갑자기 우리가 공허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넘어가서 하죠. 자,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당일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일주기 때 우리 저 박래군 상임위원 등등해서 뭐 유가족분 물론이고 그때도
집회가 계속 열렸었고 추모제 걸렸는데 당연히 이제 연행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도 많은 다른 시민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경찰의 이런 살인적 과잉 진압 이거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냥 분노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일테면 경찰관 직무법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팩트를 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저도 정확히 법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예.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저희 엄마들이 이제 갇혀 있으니까 그 지하 역사 내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떤 남자가 유심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엄마가 이상해서 엄마들이 혹시 누구세요? 경찰이세요? 그랬더니 경찰 아닙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또 얘기를 나눴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경찰이 내보내주길래 나가는 중에 경찰 사이에 그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아까 경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막 도망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저희 변호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제 뭐 통신 뭐 비밀 보호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사복을 입고 그 안에서 뭔가 얘기를 염탐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현행범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녹음 같은 걸 했다면 더더욱 예. 혐의는 커질 것이고. 물론 사찰 행위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그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그게 왜 불법이냐? 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업무 수행이었다? 예, 그래서 그랬죠. 저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예. 우리 직접 같이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여기 있다. 예. 그랬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라고 오히려 경찰이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신상 파악해놨고요. 네.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이 퇴근 시간이니까 예. 이제 집에 가실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까지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분은 여기 사는 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나갔냐면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서 주소를 경찰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그러면 뒤에 보고해서 한참 있다가 한 명씩 내보냈어요. 확인해가지고 주민임을 확인하고.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왜 내 신분증을 꺼내서 공개해서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통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근데 다 떠나서 거기서 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밝힌 감금 사유가 여기는 특별 경호 구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특별 경호 구역이냐 그랬더니 청와대 인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 경호 구역이라서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경복궁역은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출구도 있지만 광화문 쪽, 광장 쪽으로 나가는 출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방에 경찰이 수만이 깔려 있는데 저희 간다고 한들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 길만 열어주면 글로 간다.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과도하게 적용을 했다고 했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다 묶어서 저희 법률 대리인들이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좀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저도 법조는 다 잘 모르지만 예.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m 이내까지 방어를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방어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 따라서 청와대가 정말 주요 보호 경호 구역이라고 한다면 광화문은 청와대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잉 경호를 하고 있는 거나 과잉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숨구멍 터주지 않아서 출입 자체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폭력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여진 여러 가지 형태들 뭐 폭력시 엄단하겠다부터 시작해서 폭력시라고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일종의 소위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론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유발한 게 결국은 과잉진압이다. 과잉진압이 집시법에 어긋난지 안 어긋난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 30여 년 전부터
시국 관련 사건으로 요번이 5번째 구속 수감이었죠. 예. 현장 활동과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거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박래군 상임위원보다 더 현존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박 의원이 볼 때는 어때요? 이번 민중총궐기대회 경찰의 행위를 어떤 죄목 현행법으로 규탄할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이게 이제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집회 시위 이제 방해죄가 있거든요. 예. 사실 이걸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이거 차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이 났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건 이미 뭐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숨구멍 얘기하는데 숨구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비참해요. 사실 이게 이동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 꽉꽉 틀어막고 허용하는 사람만 경찰이 허용하는 사람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집회 시위를 위해서 굉장히 범죄 시하는 거죠. 예. 집회 시위는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범죄 시한다고 하는 시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명박 정권 이후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데 더 그게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행 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고 이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라도 청와대 가는 거를 저지한 사람들 집회 시위를 강제로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람들이 승진하거든요. 그죠? 검찰도 승진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딱 꽉 채워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충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위에 있는 통수권자, 뭐 이 통치자,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어제 한교안 총리가 얘기한 거라든지 일요일날 그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도 보면 상당히 참 문제가 많아요. 같이 이제 우려했던 그런 불법 폭력 시위가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그 상당히 문제다고 상당히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10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외쳤겠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어떤 이런 구호를 외쳤고,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겠죠. 근데 주요 구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22개의 주요 구호를 내걸고 싸웠습니다. 7개 동시에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7개 이제 그 부문 대회를 열고 그게 광화문으로 모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구 사항들 이런 걸 다 덮어버리고 이걸 마치 이제 종북 프레임으로 다시 몰고 폭력과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공화 탄압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그걸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제 국민이 한 명이 그 경찰의 그 살수차에 의해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맞아서 사경을 헤매면 거기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폭력시다라고 하고 이제 뭐 대대적인 어떤 검거 선풍 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우렸습니다. 이게 이제 극한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 광화문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로 계속 청와대로 가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다른 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고 국회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서 우리 요구를 전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답을 얻겠다.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책임지고 무슨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자꾸 청와대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고, 근데 청와대나 쪽에 광화문 쪽에는 집회 신고, 행진 신고를 일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집회 신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민중총궐기도 보니까 주최 측에서 집회 신고를 냈어요. 행진 신고를 냈어요. 근데 다 금지 통보 나왔죠. 예. 우리가 이제 일주기 때도 그렇게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도 다 금지 통보하고, 아니면 아예 그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헌법에는 분명히 그 헌법 21조 2항에 보면은 이제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허가제로 운영하는 거죠.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무참하게 유린돼도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시절은 아닌가 싶고요. 방금 박 의원 말씀 중에 모든 게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리 가게 되어봤는데, 사실 작년 5월 8일로 기억합니다. 세월호 4월 16일 날 오전에 배가 침몰하고, 그리고 문제의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바다에서 난 교통사고다, 이런 얘기 망언이 나왔고, 그 얘기를 듣고 진도에 팽목항에 계시던 유가족분들이 버스 4대인가에 분승해서 올라오신 게 5월 7일 저녁. 네. 근데 KBS에서
코빼기 하나 두고 내보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화가 난 유가족 분들께서 이 KBS 사장을 임명한 게 누구냐? 청와대 아니냐? 결국은 그리 가야겠다 해서 이제 문제의 농성이 시작된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가시게 이동하게 된 게 그거였죠. 청와대로 간 것도. 뭐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 잡자면 뭐 KBS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아, 그래요. 예, 1층 잠시. 1층 로비까지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예, 갔었고 대표단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간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당장 나오셨죠. 그 문제 발언의 당사자는 안 나왔고. 근데 당사자도 안 나왔을 뿐더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3.4 직후에 그 진도의 팽목항에서 진도 대교까지 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여기에 내려와 있는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허수아비다. 특히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첫적에 거짓말했던 게 그날 들통이 났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청와대로 처음 가자고 진도에서 외쳤던 이유는 에어포켓 때문이었어요. 에어포켓. 에어포켓. 예. 네. 모든 언론이 에어포켓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그런데 더 희망 고문이. 예, 그런데 길어졌던. 정작 그날 저녁 때 그 해경청장이 그러는 거예요. 에어포켓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야, 아니구나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결국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답하고 해결할 사람 대통령밖에 안 계시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도 청와대 가자고 막 나왔었거든요. 대책 없이. 예. 근데 그때 5월 7일, 8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때 청와대 앞에 갔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날 잠깐 들어가서 면담하고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다 그랬어요. 저희가 국회에서도 특별법, 오늘 뭐 특별법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법 만들 때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린 결론은 국회도 안 되는구나. 여기도 결정을 못 내리는구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지. 누구의 허락 구체적으로? 그분들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누가 듣더라도 거기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몇 주 동안을 그렇게 붙어 있다가 실례지만 야당 의원들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게는 아니었을 아니고요. 주로 여당 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야당에서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아마 어디에서 지시나 허락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결정 못 할 겁니다. 안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을 예. 많이 보여줬죠. 자기 한계를 미리 딱 설정을 해두고 얘기를 하는 모든 난제가 한 군데로 모여 있고 네.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핵심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런 큰 거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지만 사실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그런 현실을 상징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저희가 우리가 이제 특조위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진상 규명. 올해 9월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올해 특위 9월에. 출범한 이후로. 예, 예. 네. 진상 규명 아닙니까? 그리고 진상 규명에 공무원을 가장 상위에서 대표해 갖고 일을 할 사람이 진상 규명 국장이에요. 예. 9월 초순경에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2개월이 걸렸어요. 얼마 전에야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절차를 밟자 이렇게 왔습니다. 도대체 2개월 동안 왜 그랬냐 따져봤더니 그분한테는 세월호의 세차도 꺼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의사를 너무- 확인하고 지금 추천했을 텐데. 예. 유가족들도 여러 번 확인했고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특별법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거죠. 그 한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도 허수아비예요. 뭐 당대표고 소용없고 원내대표고 소용없고 저쪽에 사인이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예. 참
이게 이제 지금 모든 우리나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당 원내대표를 그렇게 날려버리는 거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자,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앞당겨서 미리 하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특위가 힘든 여건에 놓여 있고 손발이 묶인 채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란 건 압니다. 그렇지만 특위는 아까 뭐 숨구멍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정말 숨구멍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힘들게 쟁취해낸 공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특위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또 느껴야 되나. 물론 이제 비상임으로 활동하고는 계십니다만 특위는 17분의 상임위원들이 계시고 아니요. 5분의 상임과 5분과 이제 포함해서 17명. 그렇죠. 아무튼 상임위원자가 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당연히 참가하시니까 저희는 오늘 김 교수님에게 특위에 대해서 화나고 답답하고 이런 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특위도 청와대 눈치 보거나 가이드라인에 스스로 갇히거나 그래서는 적어도 특위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위의 일단 행동력? 예.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예. 사실 유무모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는 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라도 예. 현실은 정확히 또 일반 국민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청와대 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일단 그 얘기는 몇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1월 1일 날 법 통과돼 갖고 특위 만들어서 뭐 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7월, 8월, 9월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5월까지 아무것도 못 했죠. 예. 근데 5월 달에 통과된 시행령도 사실은 결국은 특위에 법이 정해준 범위 인원이나 법이 정해준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옥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독소조항이 많았고, 그렇죠. 모법의 정신을 예. 위배하는 건방진 그렇죠. 시행령이었다. 뭐 이거 그래서 다 아는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분류를 해요. 예. 원래 공무원인데 와서 도와주는 분하고 예. 우리 이제 이 한시적 기간 동안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조사의 대부분의 대상이 정부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공무원들을 사실 최소한으로 받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 별정직 출신을. 공무원들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공무원들 엄청나게 그것도 주요 자리에 다 또 교묘하게 부분마다 파견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에 되도록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양보해서 협상을 해서 통과시켰지만 처음에는 말도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 그나마 적은 별정직 공무원도 30명은 120명밖에 안 되는 30명은 직근법으로 해서 인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변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다 조사해놨으니까 정부 조사한 거 잘 읽어보고 거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해봐라 이런 자세예요. 예. 근데 정부가 만약 조사한 거 우리가 무조건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예. 만약 믿을 수 있었다면 특조위를 왜 그렇죠. 설치합니까? 이거는 모든 걸 원점에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해서 만약에 정부가 조사한 것이 맞다면 국민들은 다 의혹을 말끔 해소하니까 좋은 거고요. 특유의 이름으로 인정을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그건 얻을 거고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의혹이 있으니 네. 그런 의혹들을 밝혀서 다시는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이런 대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곳곳에서 지금 지뢰밭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 안 줘서 내년 예산도 뭐 3분의 1로 줄이고 그랬던데.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시뮬레이션 다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정부가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거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의혹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예산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사업 예산을 다 잘랐어요. 예. 그럼 어떤 거냐면 사람만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뭐 구차한 변명을 하신 거라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다만 듣고 나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좀 수긍하고 싶었는데 특위에 대해서는 일부러 발언을 그동안 많이 자제해 오셨죠? 유가족 측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지금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말 독립적으로 또 공정하게 모든 조사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단지 그 가운데 저희 피해자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저희들의 증언이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 이런 그렇죠. 것들은 당연히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제공을 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뭐 특별조사위원회가 나가야 될 뭐 방향 내지는 뭐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 가족들이 사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한간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고. 내부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내부에서 뭐 위원님들 가운데. 특위 내부. 특위 내부. 참 특위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그 특종이라고 해갖고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봐 예. 특종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뭘 오해를 하냐면 이 밖에서 계신 시민분들은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 특조위에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뭘 얼마나 밝히겠습니까? 가족들은 특조위에 무엇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시민들이. 예. 네. 이제 뭐 답답해 보이는 거죠. 예. 특히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 옛날 예산 안 나왔다고 그러고 사람 없다고 그러고 보면 뭐 보도 나오는 것도 없고 실제로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없고 과연 할 거냐? 거기다 이제 기간 문제, 활동 기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예.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년 초에 끝나는 거 아니야? 정부 주장대로 하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주장대로 하면 내년 6월이죠. 그렇죠. 뭐 이제 반년 조금 넘게 남은 건데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의 뜻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가족들은 특조위에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기대할 만한 건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격하신 분들은 저거 뭐 특조위 이제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이 특조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네요. 예,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내부에서 이제 흘러가는 기류를 가만히 보다 보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가족들은 특조위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특조위가 우리 특조위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못하고 있냐,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특조위는 가족의 뜻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나 의미가 굉장히 좀 어떤 불순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 4.16 가족협의회 그리고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 예, 여전히 걸고 있고요. 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특별법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네. 그런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와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과정을 우리 가족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가족 편들어 달라는 더더욱 예. 아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혹시나 뭐 많은 분들이 이 참사의 원인, 사고의 원인 이거다 저거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결론이 안 나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다 조사해 봤는데 정말 다른 나쁜 의도는 없었고 예. 정말 재수없게 모든 안 좋은 사건이 상황이 겹쳐서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겹쳐서. 된 거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 해경도 뭐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예. 바라는 것은 무리한 것일 수 그런데 있다. 정말 예를 그게 들자면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간중간 실수는 있었지만 예. 뭐 잘못한 게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인간의 능력 밖에서 정말 벌어진 그 것이다. 수많은 안 좋은 요소가 다 겹쳐서 아하.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조사 결과밖에 보여드릴 게 없다. 예. 이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쭉 본 결과 정말 조사를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네네. 그죠? 저희가 바라는 건 어떤 결과를 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결과를 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 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제대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잘했구나. 예. 성역 없이 잘했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구나. 그러니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안전한 사회로 다 나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예. 저희는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 거고 거기에 예.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현재까지의 특조위 그런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특별조사위원회 내부의 문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도 이거는 외부에서 구조적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정 안 해주고 심지어 2016년도 예산은 아까 뭐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헷갈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2016년도 예산의 70%가 깎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70%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를 깎는다는 거는 어디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예산이 100이면 70이 날라가고 30만 나오는 겁니다. 100원을 신청했는데 30원만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예산은 뭐 경상비, 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다 빼고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될 예산, 특히 진상조사 사업비. 예. 이 사업비는요, 91%가 깎였습니다. 91%가 나온 게 아니고요. 9원밖에 안 나왔어요. 91%가 깎였어요. 예.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된 이후에 네. 선체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기본이죠.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이후에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요청한 예산을 100% 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과연 깎아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예. 지금 뭐 이번에 새로 되신 해수부 장관도 뭐 특별법의 취지도 얘기하고 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내부에 계신 분들 뭐 이상한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의 어떤 합의한 뭐 그런 취지, 뭐 국회에서 뭐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이상한 상황을 해결해주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이 국회에서 합의한 정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명 그 조사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놓고 보면 뭐 좀 10대 7 아니면 뭐 10대 5 뭐 해가지고 뭐 좀 뭐 야당 성향이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전 부위원장님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 그 취지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 힘싸움하고 파벌싸움하고 힘겨루게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특별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그거에 따라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사위원들이 법을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요 매우 사실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논란 끝에 사퇴한 그 조대환 부위원장 말씀이신 예, 거죠? 그때는 그런 말씀하시고 나가셨죠.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정말로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냐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특별조사위원회 다시 강조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돕고 협력할 것은 최대한 할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저희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예. 또는 비판 내지는 뭐 건의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한 가지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문제에서 잠깐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뭐 12대 5니 10대 7이니 뭐 이러면서 예.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2 또는 10이 찬성을 하고 다른 쪽이 반대라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마치 여야가 그렇게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야는 동수로 추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분들도?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분들 그분들 중에 만약 12대 5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여쪽에서 추천한 사람들하고 다른 추천 주체, 대법원, 변협,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그리고 육아에서 추천한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고, 왜 항상 그렇게 달라야 되는가? 이건 뭔가 다른 은폐하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뭔가 있어서 자꾸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만 불러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천 주체가 다양한 추천 주체가 구성한 특조위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4.16 연대 박래군 위원께서는 특조위의 지금까지의 활동 역할에 대해서 뭐 사견이어도 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건 또 예견됐던 어려움이기도 좀 한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이제 시행령 만들 때부터 다 이제 의도가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굉장히 험난하겠다. 이거 특조위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게 앞날에 굉장히 험난하겠다. 또 실제로 이제 그게 가동이 돼서 조사 활동을 할 때 과연 이제 정부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협조해주겠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다는 건 이미 이제 예견이 된 거죠. 근데 아주 굉장히 졸렬하게 지금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 안 주고 사람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특조위는 이런 어떤 어려운 조건들을 자꾸 핑계 댈 필요는 없다.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안 먹힙니다. 이제 안 먹히는 거고 오로지 이제 국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특조위가. 활동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그 특조위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전략적인 목표.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쟁취를 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나중에 청문회 얘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검찰 수사도 다 끝났고 재판도 다 끝나가고 있는 판에 특조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그 의원이 했던 그 세금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특조위는 우리 존재감, 특조위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줘야 되죠. 자 보니까 검찰 수사 엉터리더라. 할 거 안 하고 다 뭉개고 잘라버리고 은폐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확인도 안 한 것도 있고, 뭐, 저 같으면 이제 국정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 주체가 국정원의 해명만 믿고 수사를 끝내버립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저거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모든 걸 완결적인 조사를 완결적으로 해서 뭐 결론을 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이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뒤에 작업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된다. 확실한 근거들을. 그것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역할들을 해줘야 근본적 되는 게 숙제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종료 시점이 어쨌거나 명백한 특조위니까 뭐 기산점을 올 1월 1일로 잡느냐 아니면 뭐 시행령이 완성되는 날로부터 잡느냐 있는데 어쨌거나 언젠가는 끝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이어서 계속 해야 할 숙제를 명확히 설정해 두자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 정부의 어떤 이 정부나 지금의 정치 지형 만약에 이제 내년 총선이 또 이대로 총선 결과도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국회라도 이제 바뀌고 뭐 해서 이제 좀 여소야대 국면이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다른 적이 있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때 특조위는 상당히 어려운 이 정부나 정치권 내에서는 협조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특조위는 이 피해자
피해자들이랑 뭐 이게 4.16 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들 또 이제 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거기에 좀 중점을 두면서 예. 함께 국민과 함께 해가는 조사 활동 그런 특조위 이렇게 방향 설정하고 가야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특조위가 뭘 하느냐 하는 게 없잖아요. 예, 뭐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한다면 그냥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에서 이 설득이 있어야 돼요. 설득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실 뭐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특조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희도 갖고 있는 생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사실 국민들의 지지나 성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지 않으면 저쪽도 방해하고 있는데 국민도 지지하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제가 현재 특정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비로소 우리가 조사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활동을 시작한 게 7월 말입니다. 뭐 그 앞에 시행령 문제는 다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한 작업은 뭐냐면 소위 사건을 직권 조사하는 게 있고 신청 사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사건을 또 직권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에 관한 의결을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2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때 특조위의 별정직들은 밖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부분 많지만 예.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게 사실 2개월 있었고요. 2개월 신청 받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요. 신청을 의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밖에서는 이해 못 하셔서 어쩔 수 없는데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서류 만들고 하는 작업이 조사관들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일부 조사관들은 또 다른 우리 직권조사를 위해서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너희들이 무능해서 단축 못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예. 저희들은 하여튼간 그 작업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고 이제 신청 사건을 제가 보기에 한 80~90%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질문하실 거라고 하던데 청문회 같은 것들을 네. 준비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로 예. 넘어가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조금 남으셨어요? 설명할 거 그렇게 대충 하면서 같이 전달은 된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데. 예. 자, 12월 14일부터 3일간 16일까지 네. 세월호 특조위가 주체가 돼서 청문회를 열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자면 특조위 최장 1년 6개월을 활동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 내는 그때까지 전까지 전 상황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이렇게 봐도 됩니까? 꼭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특별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제일 큰 권한은 특별검사제도입니다. 예, 특검에게 수사를 특검이 의뢰하는 필요한 거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네. 특검할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권한을 제외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렇게 제대로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거나 소환까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청문회입니다. 공개 청문회고 중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문회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환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청문회는 특별검사 제도가 2번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거는 뭐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깎은 이유도 그거 있지 않을까 하면 청문회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산을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필요하다면 청문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 한 번만 하는 건 번째는- 아니죠? 그렇죠. 사흘은 좀 짧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흘이 좀 짧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 길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청문회는요. 소환 조사를 해서 예. 우리가 충분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신문에 응하지 않아서 예.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소환 조사에서 밝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아까 좀 설명드리는 것처럼 신청 사건 조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얽매여 있습니다. 예. 조사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5일 6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얼마 되든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뭔가를 밝힐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잡고 해보니 한 3일이면 작은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네. 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 세월호 참사의 현재를 예. 그대로 보여주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국민들도 이제 세월호 참사 아무래도 기대가 커질 텐데.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이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 뭐 그 뒤에도 또 뭐 우리나라는 뭐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현안들이 또 있으니까 현안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잊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근본적으로 진상규명하고 해야지 또 이런 대참사 안 나도록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럴 때 특조위가 국민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네. 첫 선을 보일 때 그럼 뭘 갖고 보여줄 거냐. 세월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가, 특조위 활동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해서 청문회 전략을 좀 이거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을 걸 거냐 사실. 그래서 그걸 또 지지를 받아낼 거냐. 박 의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팁을 하나 주시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요거까지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걸 당연히.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제 남는데 지금 사실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어떻게가 가장 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세월호 특조위 해야 될 일의 범위는 넓지만 사실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해서 침몰 원인과 왜 구조에 실패했는가 예, 이게 그거 가장 중요하죠.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침몰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될 정도로 하려면 사전 조사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뿐더러 결정적으로는 선체 인양을 해서 뒤늦게라도 배 그 자체를 확인하고 네. 형사사건을 종료하려면 주요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사건을 종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는 두말할 것 없이 304분의 희생과 선체죠. 네. 근데 침몰 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세월호 대참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다 경악했던 것은 침몰 원인도 원인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구조 군안에 실패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게 이번 청문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구조 군안 청과 관련해서는 뭐 검찰청부터 시작해서 감사원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가 어떤가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미흡하게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검찰청이나 감사원이나 해심원이나 국정조사에서 했을 때 예. 밝혀진 것은 정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 왜 이거 왜 안 밝혔을까? 이걸 왜 조사를 더 안 했을까? 놓쳤을까?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보입니다. 부실 수사 같은 거 그게 있죠. 세월호 대참사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구조군안 중에서 상식적으로도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예. 왜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했고 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예. 활동 기간이 이렇게 제한돼 있고 그것도 방해에 의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활동 기간을 더 줘서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적 국민들의 공감을. 판단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려고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결과는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의 목표와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이 특위의 활동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승인할 수 있다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먼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수용하겠다.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특위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국민적 관심사이고 당연히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 어떤 형태 어떤 수준의 결과물이건 간에 그것을 그거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에서 승인과 동의를 유발할 수 끌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특유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행정활동을 뭐 중계방송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결절점 저는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냥 단지 무슨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던 식으로 3일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디테일하게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끌어낸다거나 그렇죠. 정부와 여당이 뭘 잘못하고 있어서 특조위가 이렇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묶여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제기한다. 지금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특조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행정법적으로도 논란 좀 될 것 같은데 현재 해수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특위는 올 1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 특조위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년 6월 30일 날 종료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 발의 묶인 지도 한참 지났고 시행령 통과가 된 게 일주기도 훨씬 넘어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특조위의 기산점을 언제로부터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목적은 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별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라고. 이게 가장 큰 취지의 목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을 시작을 해야죠. 예. 그러면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 예산이 나오고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을 한 게 7월 말입니다. 7월 말. 예. 그리고 저희가 사건 조사 신청을 한 게 9월이고요. 예.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채택을 하기 조사 활동을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조사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 특조위 활동 시작 안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건 뭐 제 욕심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과 인원이 배정된 사실 그 예산도 다 깎인 거고요. 예. 인원도 다 잘린 겁니다. 특별법에 120명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걸 다 70명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걸 다 100%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그 줄어든 예산과 줄어든 인원이 완비가 돼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건 상식입니다. 여기에 이런 토를 달고 저런 토를 달고 심지어 현재 해수부 장관 새로 되신 분은 뭐 기한 선체 인양된 이후에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건 특별법의 취지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요. 예. 아니 제일 가장 중요한 선체 증거 조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종료를 합니까? 만일에 종료를 해야 되면 종료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제2의 특별조사위원회 또 하면 되죠. 그러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법을 거예요. 개정하거나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예, 그래서 기한 문제는 이거 갖고 필요하겠죠. 논란을 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특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니까 2015년 그래서 1월부터 활동기간 문제 네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법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이 시행되면 되게 다른 데는 장기간 지속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순간 이미 위원도 같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예산도 이미 미리 짜놓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은 뭐라고 했냐면 법 시행되는 순간부터 위원들의 임기는 시작이 돼요. 네. 하지만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되면 활동 기간만큼 위원들의 임기도 연장된다. 1년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활동 기간은 어떻게 볼 건가? 특히 법 시행되면 법 시행 때부터 위원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이게 활동 기간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활동을 시작한 날 아까 이미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7월 말일 수 있고요. 그 앞으로 당기는 것은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조금이라도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법을 그들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공무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일단 위원들의 임기는요.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뭐 정부 조직법이니 뭐니 뭐 그전에 관례가 어떠니 뭐 이런저런 법 조항 들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 거 어렵게 따지기 전에 들어도 모르겠고 따지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지켜야 할 특별법부터 좀 지켜라. 지금 해놓은 이 특별법 아무것도 안 지키고 이거 다 축소 깎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심지어는 특별법에서 규정해놓은 거를 시행령에서 다 오그라뜨려 놓고 예. 이렇게 법 위반을 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법조항 들여대고서 여기다 적용을 하냐 이거예요. 예. 딴 거 다 필요 없고 현재 가장 중요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이 특별법부터 좀 지키고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관례 얘기하는데 관례도 사실 안 맞아요. 예전에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네. 진실화해위원회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조사기구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노무현 정권 그 하반기에는 이 조사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도 있지만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이렇게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위원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임명장 받은 게 3월달이잖아요, 그죠? 예. 3월달이고 거기에 이제 뭐 위원들이 아무리 저걸 했어도 손발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손발을 네. 안 주고서 위원들은 몇 명이서 뭐하고 뭘 하라고 한 거 그것도 뭐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시행령이 통과된 그래서 시행령과 관계가 없고요. 네. 시행령과 예, 저희가 볼 때는 7월 아무리 빨리 잡아도 7월 그러니까 돈과 예산이 7월 말부터로 시작을 돈과 예산이 나오려면 근거가 되는 저 표는 좀 잠깐 틀렸네 저기가. 시행령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저 표에 보면 2014년, 15년 저거가 2015년, 16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기 좀 틀렸네요. 네. 이거 고쳐야겠어요.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특조위가 끝난다면 네. 정말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동안 쓴 돈이 다 낭비한 거고 매몰 비용이고. 결국 세금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선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체가 인양되고 난 이후에 네.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선체를 중심으로 이 진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특별법의 취지를 아는 예. 의원들이나 사회의 태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특별법을 만들고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럴 때 예. 사실 저희도 그랬고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순진했던 생각인데 정말 이렇게 선체 인양이 늦게까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작년 11월 초에 수정수색 구조 중단을 하면서 이제 인양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적어도 2015년도 중에는 인양이 다 끝나는 걸로 우리는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뭐 내년 7월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 기간 상하이 셀비지하고 계약 기간은 2016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약 기간 돼 있지만 1년 한 달 남았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 선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끝낸다. 이런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예상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래서 순진하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활동 시작 기시한은 2015년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2015년 7월 말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세월호 선체를 정밀 조사를 통해서 그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예. 그것을 최소한 마칠 때까지는 보장이 돼야 한다.
이것이 진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이고 목적이고 네. 여야가 합의했던 그런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체 인양 얘기 문제 아까 우리 오늘 갑자기 특조위가 왜 팽목항에 갔습니까? 거기부터 시작된 건 선체 인양 일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유가족분들이 그 동차거도인가? 동거차도. 작년에 보도할 때도 헷갈렸는데 지금도 헷갈리네. 동거차도에 뭐 망원경 들고 가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데. 예, 뭐 벌써 한참 됐죠. 왜 그렇게 옹색하게나마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별 효과가 있으려나 싶긴 한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 예, 저희가 이제 9월 초부터 그 동거차도에서 참사 해역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네. 그 산 위에 이제 그 비닐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3개월 가까이 매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저희 아빠 엄마들 한 3분에서 4분 정도씩 교대로 들어가고 있죠. 매주 금요일이 교대일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성우 아빠, 뭐 건우 아빠 이런 몇 분이 좀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세 분씩 계시는 거예요? 예, 한 번을 갈 때 보통 3명 내외입니다. 아, 그러면 한 서너 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너 교대를 팀은 하는- 아니고요. 네. 이미 뭐 한 2번씩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뭐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조를 새로 편성을 하고 만약 내년 되면은 기존에 가셨던 분들이 또 한 번 또 돌아가야 되지 재투입되고, 않나 예.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거기서 뭘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수중에서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예.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허블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본들 바다 밑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월호 선체 인양의 모든 과정이 너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비유를 해요. 아니, 교통사고 나서 차가 이렇게 부서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조사하려고 그러면 그 현장 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또 조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 피해자가 내가 사고 난 현장을 가서 내가 보겠다는데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진 못해도 현재 그 인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잘 진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아무리 정부를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이유. 유가족들이 거기에 오면 인양이 방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냥 이런 지하에 딱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그럼 어쩔 수 없네 라고 가만히 있을 가족들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가서 망원경으로라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초기에 해수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거기서 작년에 내국 국내의 수많은 잠수사분들이 수중수색 구조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 국적은 다르지만 중국 잠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뭐냐면 어찌됐건 아직 못 찾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고 심지어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좀 하면 사기 좀 오르고 좀 더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새끼, 내 가정 일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가서 전혀 관여 안 할 테니까. 네. 아무것도 관여 안 하고 참견도 안 할 테니까. 심지어 우리가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올라가겠다. 청소도 하고, 밥하러 밥도 하고, 갔다 와서 힘들면 안마도 해드리고, 난 그거라도 하고 싶다. 그게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단순히 감시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런 기회도 박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고차도에 가서 보고 그런 있는데 잠깐 말씀 도중에 그런 충정, 애비로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충정이 중국 잠수부들 그 상하이 셀비지 업체 사람들한테 전달은 됐답니까? 그거는 유가족들의 모르죠. 의사가? 그건 몰라요. 차단이 제가 밥마라도 저도 해주고 한마디 싶고 밥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제대로 전달은 됐답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그냥 보는데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4.16 대참사 초기에 네. 잠수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뭐라 그러지? 뭐 사람들이 보내준 네. 그런 물품들은 성원 물품. 쓰지 않고 잠수사한테 보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대요. 아 그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조사 과제로 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진도에서 참 별별 일이 많았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수사뿐만이 아니고요. 뭐 해경도 마찬가지고 고생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위에서 잘못해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땀만 먹고 그런 수중수색 구조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능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진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정성은 다 했다.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바다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올라오면 먹을 게 컵라면, 다 식은 밥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실 장소도 없고.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쉴 수 있는 도대체 공간도 없어. 어떻게 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통닭도 시키고 예. 뭐 피자도 시키고 뭐 해가지고 막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에 여러 가지 물품이 답지하잖아요. 예. 그럼 그 가운데 저쪽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걸 다 빼서 전달을 하죠. 저희는 다 전달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데 나중에 잠수사분들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없대. 우리는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요. 이 세월호 대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나는 이제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좀 좋겠고, 수사, 네. 한편에서 이제 피해자 얘기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들이 왜 아직도 진상규명하고 돌아다니는지 그게 좀 있는 대로 좀 전달이 예, 됐으면 뭐 오늘 좋겠고. 이 시간에는 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정말 꺼낼 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아까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청문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청문회에 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증인이 됐건 참고인이 됐건 최대한 협조해서 나가서 증언도 하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고 청문회가 필요하고 특검이 필요한지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지난 그 12일 날 그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있었죠. 선고심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81페이지짜리 판결문이 나왔고 그걸 제가 이제 SNS에 공개를 하면서 다 같이 뭐 공부하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선 이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예. 사실 저희 처음에 가족들끼리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법원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혹시 2심 결과를 뒤집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대법원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선명한 판단을 하셨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선장을 제외한 다른 그 선원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죠. 예. 근데 판결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기로 특히 작년 7월 달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워낙 이제 많이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외우다시피 하는데 이제 그 노후한 선박을 도입해서 불법 징계 추구를 하고 고박 불량하고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서 부족한 상황에서 운항 중에 조타수가 대각도 변침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 조타를 과하게 작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게 쏠리면서 화물이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급변침을 하게 된 거다. 예.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선박회사 잘못이고 뭐 어떤 사람이 조작 실수를 한 거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나왔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런 사유로 이 배가 급변침을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침몰을 하리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인정 못한다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답도 없었죠. 이런 건 문제다. 이런 건 이해가 안 간다. 분명히 질의를 했었어요. 답이 없었죠. 근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타수가 아무리 조타 잘못을 했더라도 이 배가 급변쯤에서 침몰한 원인으로 이것만을 꼽을 수 없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판결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검찰 수사 다 끝났고 재판 다 끝나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특별조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서 발표하면 뭐합니까? 법원도 인정을 안 하는데요. 그럼 그걸 누가 밝혀야 되냐? 가장 이상적인 건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수사가 부족했구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겠는데 그러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 수사한 것도 있고 축소 수사한 것도 있지만 아예 수사를 안 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공신력이 있는 수단과 과정을 통해서 밝혀주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민사소송을 하냐? 특별조사위원회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소송을 왜 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송하는 거 보니까 저 특조위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소송을 결정을 한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가족끼리 논의를 시작을 한 게 올해 4월 일주기 직후부터였어요. 4월 달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일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앞뒤를 두고 배보상 문제로 8억 2천이라는 숫자를 불러가면서 전국을 도배시키고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러면 시행령 문제 터졌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협조하고 또 기대를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특조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 한계 때문에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각한 만큼 성과를 못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가만히 우리 그냥 난 양반 입네 하고서 뒷짐지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특조위는 특조위대로 힘을 실어서 갈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거의 일환으로 그래서 소송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저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좀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한 지 딱 90분이 됐고요. 앞으로 10분 정도 마무리성으로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00분 또는 120분 또는 180분을 얘기한들 세월호 이후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정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밤샘 토론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 전에 지난달 말이었던가요? 이달 초였던가요?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의 파리저 광장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던데 거기서는 우리 이제 교민분들이 위주가 돼서 304분 돌아가신 304분의 진혼제가 열렸죠. 특별한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신발 304켤레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를 하려고 하면 포위를 해버리는데 독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독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가슴이 묘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매일매일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했더니 아직도 캐나다나 미국 어떤 마을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잊지 않고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이런 거를 몇 분이지만 계속 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낱낱이 묻고자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세월호는 뭔가 이 점을 좀 망각해가는 건 아닌가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영결식을 치러야겠죠. 그래야 그분들의 영혼들도 영면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죄인이지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영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영전에 고할 뭐가 있어야 뭘 이뤄내야 영결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인 뭐 지금 이런 얘기는 다 특조위 활동에서 해왔고 어떤 게 최소한 마련이 돼야 국민적 차원의 연결식을 정말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를 비롯한 우리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이 이제는 연결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가 연결식을 할 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는 연결식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의 원인과 사망의 원인,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고 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얼만큼 있는지를 낱낱이 가려내야만 저희들은 연결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전에 이런 것들을 고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특별조사위원회는 제 기준에 저희 기준에 첫 번째 활동 목적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납득시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게 저는 특별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피해를 입은 그 희생자, 그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끝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 유가족들의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간에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건 뭐 들어는 아시겠지만 그걸 그냥 대신 전하는 걸로 들어주십시오. 달리 오해는 마시고. 개중에는 뭐 저도 제 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그만 잊어도 될 때 아니냐. 광화문에 있는 텐트 걷어라. 뭐 그렇게 저기 하다고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사실 그런 분들 뭐 제 앞에 와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다행인데. 감히 못했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했길래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고요. 예. 더 원색적으로는 당신 자식의 일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인성 내지는 품성을 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만큼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피해자 가족들만큼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저희 아이들 보내주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예은이를 놓아주고 싶어서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못 놓아주겠어요. 못 예. 보내겠습니다.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예. 그런데 예은이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또 이 많은 아이들 가족들을 정말 놓아주고 보내주고 정말 연결 안식. 하고 싶어요 정말. 예. 저희만큼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간에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전해드리고 오해는 안 하시죠? 박 의원께서. 저는 뭐 그 피해자 가족 4.16 가족협의회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당신도 고맙다. 왜냐하면 저가 수많은 이런 피해자들 많이 봤어요. 예. 일부에도 또 보고 뭐 자식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이게 유경근 위원장처럼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돈 받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싸우고 하다 지쳐서
정말 돈 받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랬던 내부 건데. 분열하는 것도 많이 네. 봐왔고. 여기 이제 세월호 가족들, 4.16 가족협의회로 모인 이분들 같은 경우 누가 그 아르켜 주거나 누가 무슨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뭐 경론 끝에 정한 거잖아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까지 이것까지 우리 해야지 죽어간 아이들한테 그 죽음들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 도리어 우리 국민들이 이걸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렇게 견디면서 그 온갖 모욕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거 견디면서 이걸 놓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종편이나 이런 저 정부 여당 쪽에 어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이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 자식들도 안전한 속에서 좀 생명 보장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우리 사회 너무 위험한 사회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어디서 진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세월호 참사 통해서 확인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해 갈 수 있는 게 이 세월호 참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4.16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4.16 운동이 아래로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져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박수 쳐주고 손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걸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고 이걸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이걸 덮으려고 하면 이 덮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이게 돌아가냐는 거죠. 어떤 알겠습니다. 적을 볼 거냐. 마침 오늘 네. 짧은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네, 김 교수님께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 열렸었죠, 박 의원? 예, 3차 공판이 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바로 이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중에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오늘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네. 당시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참세상 기자인 이제 그 김용욱 기자는 네. 사진 찍는 기자인데 아하. 당시 이제 그 광화문에서 4월 18일 광화문에서 그 물대포 직사 이렇게 쏘는 거에 맞아갖고 눈이 이제 이렇게 부상당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네. 그런 이제 사람들 증인 불러내서 당시에 이제 공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과잉 정당했냐 안 했냐 네. 우리는 그냥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이제 반대로 이제 정당했다는 이런 것들 한 그런 공방을 좀 벌이다 왔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재판 진행되겠네요. 예, 앞으로 이제 다음 주 24일 날 재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그 결심하는 그때 이제 소개되고 그다음에 1월 달 정도에 이제 1심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폭력 배후자였는지 기다렸다 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연결의 조건. 결국 이제 세월호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유가족분들이 승인을 얻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결해 가는 이제 이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특위를 오늘 대표하시느라고 애를 맞으죠. 하여튼 정말 죄송하고 네.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할 것이고 예.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다르게 제가 애둘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작년 12월에 비상임 위원을 맡을 수 있겠냐고 제안이 왔을 때 예. 한 10초나 고민했나? 금방 저로서는 참 특별한 결단이었어요. 고민도 안 왜냐면 했네요, 제 10초면. 능력이 될까 이런 고민이 돼야 마땅한데 예, 예. 그랬던 것은 작년에 4.16 이후에 집회 나가면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맙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마워야 될 상황인 거죠. 바로 본인들은 유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최소화해도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연결의 조건은 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몰 원인 밝히고 그래서 책임자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디어 진상을 보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안전사회에 대한 제안들을 접하면서 세월호 대참사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공감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연결시기에 추모할 거고 아마 유가족들도 좀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연결식의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거에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 이견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다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길 수 없는 걸림돌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불온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안 맞아. 난 이렇게 생각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니들은 종북이야. 아니면 니들은 불순분자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합리적 논의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감되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불온시하는 사람들은 니들이 혹시 진상이 드러났을 때 이게 문제가. 당사자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정적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 좀 접고 예. 진짜로 진상 파악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할 수 있는 준비 갖춰서 우리 이제 그 희생자들 좀 우리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진상이 밝혀졌을 때 뭔가 문제가 될 만하니까 불온시하는 거 아니냐. 네. 5월 8일이었죠. 작년 5월 8일 청와대 앞으로 갔을 때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겠다고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그때가 아마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한 또는 오염시킨 첫 발걸음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100분 동안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1년 7개월을 넘기고 있고 2번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비하면 100분은 결코 긴 시간은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잘못을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까뮈의 말입니다. 참사의 주범이라던 적폐는 어떻게 단죄되고 있습니까? 아니, 단죄되고 있기는 한 겁니까? 그리고 그 많던 애도와 분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월호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내일에 관한 문제인데 300여 유가족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